한 노부인이 한밤중에 집 밖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등불을 들고 침대에서 일어나 들판의 소들을 급히 확인하러 달려갑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멀리 소 한 마리가 옆에 누워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곁에는 여우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그 동물은 두 다리로 서 있고 손처럼 생긴 발로 소의 시체를 찢고 있습니다. 그녀는 랜턴을 떨어뜨리고 비명을 지릅니다. 지금은 1940년대 후반이고 세계는 아직도 제2차 세계대전의 파괴와 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필사적으로 재건을 시도하고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동안 SCP-재단은 슬퍼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세계가 다시 수습하고 재건하려 애쓴다고 해서 이상현상 위협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SCP-재단 동부지부 제5분대 대원들에게는 전 세계적인 비극보다 부산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이상한 사망사건처럼 더 작고 지역적인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상현상과 관련된 비극이 우선입니다. 3명의 요원이 해당 지역에 파견되어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로 위장해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은 현지 당국이 동물의 공격으로 방향을 잡게 만든 문제의 목격자 진술에 대해 듣게 됩니다. 로부인은 여우와 인간이 섞인 듯한 존재가 자신의 소를 잡아먹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국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지만 한 요원은 그녀의 이야기가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심술궂고 잔인한 노파였지만요. 신선한 피와 날카로운 송곳니, 발톱을 가진 여우 인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두 요원도 비슷한 문화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한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여자로 변장해 속수무책인 인간들 사이에 섞여 사는 여우들에 대한 민속 이야기들이죠. 어떤 이야기들은 낭만적이었습니다. 여우 아내가 인간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내용이었죠. 다른 이야기들은 너무 끔찍해 다시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 요원은 자신들이 그런 끔찍한 이야기 속에 잘못 들어선 게 아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SCP-재단의 임무가 동화 같은 결말로 끝난 적이 있었던가요? 세 남자는 이 지역을 샅샅이 수색하며 소를 사냥하거나 인간까지 사냥할 수 있는 여우인간의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얼마 후 그들은 폭포 아래 평화롭게 앉아있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우연히 만납니다. 얇은 로브만 걸친 그녀는 낯선 남자들을 보자 당황한 듯 맨발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대로 숨기지 못합니다. 새 요원은 인간 여성의 발 대신 붉은 갈색 털로 덮인 여우의 발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녀가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쉽게 그녀를 추적할 수 있었을 리 없으니까요. 그 남자들이 더 똑똑하고 욕망, 게으름, 쉬운 해답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빨리 그녀를 찾았지? 같은 질문입니다. 왜 그녀는 숨지 않고 있는 걸까? 그녀가 은신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 죽일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들은 멈춰서 생각하지도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 방심이 결국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거야. 요원들이 해칠 의도가 없음을 안 여인은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그녀는 남자들에게 오두막에서 식사하고 그녀 같은 존재를 만날 기회를 가지자고 초대한다. 처음에 에이전트 3는 망설이지만 2명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다수의 의견에 흔들리고 자신들이 무장한 세 남자이고 상대는 아무리 특이하다 해도 연약한 여자 한 명뿐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에이전트 3도 결국 초대를 받아들인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파리떼가 거미줄로 달려들듯 그 아름다운 여자를 따라간다. 그들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소박하지만 아늑하고 시골스럽지만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오두막에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있는데 그 매력은 그들을 이끈 여자와도 닮아있다. 그녀는 그들을 식탁에 앉히며 기쁨이 가득한 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가 직접 음식을 내겠다고 고집하면 그들은 흔쾌히 맡긴다. 그녀는 그들에게 매실주를 따라주고 밥과 절인 순무, 완벽하게 양념된 고기를 담아준다. 저녁 식사 후 배가 부르고 술기운에 잠이 오는 요원들은 그녀의 손님용 침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결정한다. 어차피 안 그럴 이유가 뭐 있겠어. 그 생명체는 해를 끼칠 의도가 없고 그녀도 위협을 느끼거나 공격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하룻밤 푹 쉰 뒤 아침에 격리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밤에 에이전트 3가 깨어보니 에이전트 1이 사라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던 것 같다. 아니면 오두막에 정식 화장실이 없으니 밖에 있는 덤불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 생각에 에이전트 3도 오줌이 마려운 걸 깨닫고 그는 조심스럽게 밤중에 밖으로 나가 볼일을 본다.
그가 어둠 속을 비틀거리다 갑자기 희미한 신음과 축축한 살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다. 순간 그는 모든 걸 깨닫는다. 에이전트 1이 근처에 있고 소리로 혼자가 아닌 듯하다. 설마 그럴 리 없겠지만 앞쪽에서 그는 에이전트 1과 여우 여인의 실루엣이 함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그건 분명히 재단 윤리 위반이야. 틀림없어. 에이전트 3가 말하려다 그때 에이전트 1이 여우 여인 앞에서 갑자기 쓰러진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에이전트 3는 쓰러진 친구의 셔츠가 피로 얼룩져 있고 목이 찢겨 나간 것을 볼 수 있다. 여우 여인은 발톱 달린 손에 에이전트 1의 간을 들고 차가운 밤 공기에 체온으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그녀는 장기를 들어 올려 굶주린 눈빛으로 살핀다. 그리고 그녀는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더니 간을 한 입에 삼켜버린다. 그 광경은 에이전트 3에게 뱀이 쥐를 삼키는 모습을 떠올리게 했고 혐오와 공포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그의 속이 뒤틀린다. 그는 여우 여인이 하나의 날카로운 손톱을 메스처럼 내리더니 쓰러진 남자의 피부를 자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순간적으로 그의 다리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는 오두막으로 달려가 에이전트 2를 흔들어 깨운다. 에이전트 3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한다. 방금 목격한 공포로 생각이 뒤죽박죽이지만 그는 간신히 한 문장만은 제대로 내뱉는다. 우린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에이전트 2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에이전트 1이 아무렇지 않게 방에 들어온다. 에이전트 3는 그 남자의 간이 있어야 할 곳에 큰 구멍이 없는 걸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잠깐 눈을 봐. 그의 눈이 노랗게 빛나고 있어. 저 사람은 SCP-재단 요원이 아니야.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어. 에이전트 3는 다른 요원에게 상황을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는 생각할 시간도 없어. 그가 할 수 있는 건 무기를 꺼내서 그 가짜에게 발포하는 것뿐이야. 이런 미친 상황에서 누구나 그럴 수 있듯이 에이전트 2도 무기를 꺼내 3에게 겨누며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해. 3는 설명하려고 했어. 방금 그가 쏜 남자는 그들의 친구가 아니라 변장한 여우라고 설득하려고 해. 그는 들으려 하지 않고 동료를 죽인 3를 미친 개처럼 처치하겠다고 다짐해. 그때 여우는 기회를 포착해. 그녀는 뒤에서 에이전트 2를 붙잡아 그의 손에서 총을 떨어뜨리고 이 과정에서 총이 발사돼. 에이전트 3는 총알에 맞아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다행히도 그의 위쪽 어깨만 맞았어. 치명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아파. 그는 고통에 못 이겨 쓰러져 비명을 지르고 여우는 이를 비웃으며 웃는다. 그 소리는 정말 악마 같아.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크고 날카로운 웃음소리야. 그 소리가 너무 강렬해. 그는 그 소리와 그녀에게서 벗어나야 해. 그와 이 괴물 사이에 뭔가 두어야 해. 그는 몸을 질질 끌며 거실로 들어가서 종이문을 닫는다. 그게 그를 지키진 못해도 그녀를 안 봐도 된다. 불행히도 그곳엔 또 다른 공포가 기다린다. 식탁 위에는 마치 통돼지구이처럼 해체될 준비가 된 또 다른 요원이 누워있다. 그는 그와 다른 사람들이 하루 전에 산기슭에서 봤던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크게 뜨여 멍하고 피부는 창백하며 생기가 없다. 그는 빈 그릇들을 발견하고 그 순간 역겨운 진실이 한꺼번에 그를 덮친다. 그들의 저녁 식사. 그 고기는 돼지고기도 소고기도 아니었다. 그건 인육이었다. 그들은 밥 없이 미끄럽고 하얀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고기를 그대로 먹었다. 그의 위장은 저절로 비워지고 바닥에 토하면서 그는 토사물 속에 아직 살아있는 몇 마리의 구더기를 본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 공포에 사로잡혀 마비될 시간도 없다. 그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것도 당장. 그는 간신히 나무 기둥의 한 조각을 부러뜨려 날카로운 끝으로 만든다. 그는 나무 기둥을 적당한 각도로 들고 마침내 여우 여인이 화지문을 찍고 들어오는 순간을 맞이한다. 그는 나무 기둥의 날카로운 끝을 그녀의 배에 찔러넣고 도망친다. 그는 오두막을 뛰쳐나와 숲속으로 달려가며 험한 지형에 걸려 넘어지고 총상으로 인한 고통과 싸운다. 갑자기 흐르는 물소리가 들린다. 어둠과 공포 속에서 반가운 오아시스와 같다. 그는 비틀거리며 강가로 나아가 물을 헤치고 건너가려고 한다. 하지만 그를 가로막는 게 너무 많다. 시륵 같은 밤, 두려움, 고통, 그리고 피를 잃어서 생긴 혼란이 그를 덮친다. 그는 젖은 바위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히고 급류에 휩쓸려 간다. 그는 강을 따라 최소 반마일을 떠내려가다 결국 자신을 끌어낼 튼튼한 나뭇가지를 붙잡는다. 그가 헐떡이며 마른 땅 위로 몸을 끌어올릴 때 그는 무언가를 깨닫는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본다. 펜이 몇 피트 앞에 있다. 그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는다.
불. 그가 자라며 들은 이야기들에선 불은 항상 악한 힘을 물리치는 열쇠였다. 그는 열쇠가 없지만 중요하지 않다. 그는 창문을 부수고 뒷문을 연다. 거기 있다. 재단에서 지급한 고엽제 분사기. 흔히 말하는 옛날식 화염방사기다. 저 사악한 여자가 다시 그를 찾아낸다면 이걸로 충분할 거다. 그의 생각에 소환된 듯 그녀가 나무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빛에 위협을 띠었다. 그는 화염 방사기를 들어올리고 자신의 친구들을 죽이고 그들의 살을 먹게 만든 괴물에게 지옥을 선사할 준비를 한다. 며칠 후 재단 회수팀이 에이전트 3를 추적하는 데 성공한다. 그들은 여우 여인과 함께 있는 에이전트 3를 발견하고 여우 여인을 포획하여 구금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예전의 모습과는 달리 창백하고 땀에 젖어 있으며 심각한 감염과 싸우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회복을 위해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된다. 한편 재단은 SCP-953으로 지정된 다형태 인간형인 여우 여인을 연구할 수 있게 된다. SCP-953에 대해 몇 가지는 확실하다. 그녀는 암컷 붉은 여우이며 무게는 약 8kg이다. 26번째, 척추뼈 부근에서 척추가 갈라져 9개의 꼬리로 나뉜다. 그녀는 다형성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다. 가장 흔하게는 아름다운 한국 여성의 모습으로 변신한다. 하지만 인간의 형태일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귀, 발, 꼬리, 눈 또는 행동과 같은 최소한 하나의 여우 같은 특징을 유지한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녀는 옷, 모자, 헤어스타일과 같은 다양한 변장 방법을 통해 이러한 특징들을 숨기려고 시도한다. 변신 능력 외에도 SCP-953는 다른 초자연적인 능력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녀는 암시와 텔레파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거짓을 믿게 해 자신의 본성과 주변의 본질을 숨길 수 있다. 재단이 이것을 발견하는 동안 에이전트 3은 부상에서 회복하느라 바쁘다. 그가 병원에서 태어나자 그는 재단의 부국장과 면담을 위해 자리에 앉는다. 그는 여우 여인의 악의성과 알 수 없는 힘을 감안해 재단의 종결 계획을 설명한다. 에이전트 3는 이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며 하지 말라고 간청한다. 그는 그녀를 격리하되 그 방법에 신중을 기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일반적인 방법으론 효과 없다고 조언한다. 그는 재단에 그 생물의 본성을 고려해달라고 간청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앙심을 품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는 사소한 모욕 하나하나도 모두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녀가 모욕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입니다. 그녀를 동물처럼 벽에 사슬로 묶어두면 그녀는 결국 탈출할 테고 그 일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은 모두 그녀가 죽일 겁니다. 그녀는 그 이하로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재단이 그 생물을 격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제안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를 반드시 살려두라고 강조합니다. 이 시점에서 면담자는 그 요원이 SCP-953의 격리실을 방문해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요원의 동기를 의심하며 스톡홀름 증후군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요원은 그 가능성을 고려하기를 거부합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면담자는 그를 심리 분석을 위해 제51기지로 이송합니다. 격리 절차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면접관은 이 메모를 면담 녹취록과 함께 첨부합니다. 한편 저는 이 면담 내내 요원이 보인 미신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격리 관련 제안은 무시하고 보다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옛날 한국 시장 아주머니들과 다릅니다. 개나 바늘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연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SCP-953 이 구금 상태에서 탈출하여 그 과정에서 여러 재단 요원을 살해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다시 붙잡는 데 성공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6번째 탈출 후 재단은 그녀를 추적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몰래 숨어 지내며 재단은 그녀가 충분히 지루해져서 결국 피바람이 몰아칠 그날을 기다립니다. 수년이 흐르고 연례 예프컨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건 재단에 그다지 흥미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작은 펄이 컨벤션을 감시해야 하죠? 그들이 감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우 여인이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더 좋은 곳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인간의 모습에 귀와 꼬리만 드러난 그녀는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약간 덜 차를 입은 셈이죠. 일부 참가자들은 붉은 갈색 여우 귀와 꼬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에게 감탄하지만 대다수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에게 불행하게도 그녀는 예술작품이나 바디필로우를 사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방번호가 적힌 카드를 여러 낯선 이들에게 주며 방에서 열리는 애프터 파티에 초대합니다. 그녀의 친근한 얼굴과 아름다운 미소를 보고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프커는 항상 친근한 행사였고 나쁜 일도 없었어요. 12명 정도의 의나 동물 애호가들이 SCP-953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몇 병의 와인과 어딘가 불편한 분위기를 발견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애프터 파티에 초대돼 매우 들떠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들 뒤에서 문빗장을 걸고 자신의 몸으로 그들과 유일한 출구 사이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1시간 후 또 다른 호텔 투숙객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비명 소리에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곳은 매우 조용합니다. 그들이 문제의 방에 다가가자 안에서는 점잖고 조용한 파티 소리가 들리고 아름다운 여성이 문을 열어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심시킵니다. 경찰관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돌아서서 떠나고 방 안의 피해자들이 계속 비명을 지르지만 경찰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그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하우스키퍼가 불운한 방의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문에 방해금지 표지판도 없어서 그녀는 스스로 문을 엽니다. 그녀는 문을 여는 순간 바로 후회합니다. 그곳에는 침입을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피에 굶주린 광기에 빠져있는 SCP-953 이 수십 구의 시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정부는 911에 전화를 걸지만 상황을 더듬더듬 말하던 중 발톱이 달린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불쌍한 가정부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살아서는 말이죠. 다행히 그 정보만으로도 재단은 상황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호텔에는 이미 24구가 넘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매트리스 안에, 또 한 명은 샤워 커튼봉에 매달려 있고 한 명은 카펫에 말려 있으며 다른 한 구는 연회 테이블 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생존자는 모두 재단의 보호하에 이송되어 기억을 지우기 위해 A급 기억 소거제를 투여받습니다. 컨벤션은 위험한 가스 누출이라는 위장 설명으로 조기 종료됩니다. 혼란 속에서 재단은 SCP-953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사용해온 격리 절차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다시 도망치게 둘 수 없습니다. 오늘날 SCP-953은 사이트 17의 유형 사격리실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음과 같은 필수품이 제공됩니다. 매일 신선한 간, 깨끗한 식수와 충분한 양, 요와 그에 맞는 깨끗한 침구가 제공되며 침구는 매주 세탁됩니다. 그녀가 가장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고 특히 비폭력적이었을 때는 가끔 책, 디저트 또는 매실주 한 병과 같은 작은 사치품이 제공됩니다. SCP-953와의 직접적인 인간 접촉은 그녀의 초능력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식이나 기타 물품의 전달은 자동화된 로봇 보조 장치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격리 외에도 민속적 기원을 가진 심리적 조치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격리실 입구에는 개방형 계집들이 늘어서 있으며 그 안에는 진돗개나 아메리칸 폭스하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한 혐오감 때문에 어떤 개에게도 접근하지 않으며 특히 개가 짖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SCP-953는 그녀의 날카로운 발톱과 수많은 치명적인 능력 때문에 항상 극도로 적대적이고 위험하며 무장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저는 SCP-953와 관련된 민속 통제 절차에 관한 이 부록이 그녀의 공식 파일에 첨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SCP-953에 배정된 직원들은 대상과 상호작용할 때 아무리 이상하거나 임의적으로 보이더라도 모든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우리가 등장하기 전 수세기 동안 이런 존재들과 교류해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우리가 동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특수격리 절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SCP-953을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언젠가 SCP-953을 만났지만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수많은 방식으로 모습을 바꿀 수 있고 속임수와 기만의 달인이니까요. 어쩌면 저는 이미 그녀와 마주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저는 영원히 알 수 없겠죠.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제 간이 남아있다는 것뿐입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닥터 밥의 주연을 확인하고 오늘 주니어 연구원이 되어보세요. 이제 닥터밥 파일에서 또 다른 항목을 시청해보세요. 예를 들어 SCP-4966, 투베카, 영혼을 삼키는 자, 비밀을 먹는 자, 군것질의 군주 같은 영상이 있습니다.